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세고요. 1964년생입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했어요. 지난해 2025년에 정년퇴직을 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퇴직 후 집에서 보내게 된 시간 동안 제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이었는지도 깨달았어요.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내 오미경은 1965년생으로 60세예요. 저보다 한 살 어리죠. 정말 침착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땄어요. 당시에는 왜 그런 자격증을 따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아들 도윤이는 1992년생으로 33세예요. IT 스타트업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똑똑한 아이인데 좀 예민한 편이에요. 특히 소음에 민감해서 조용한 환경을 좋아해요. 딸 세진이는 1994년생으로 31세예요.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집중력이 좋은 편이라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요. 저는 37년 동안 전력회사에서 일했어요. 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죠. 발전소나 송전선로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원칙을 중시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성격이 됐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권위적이고 통제욕이 강한 편이에요. 회사에서도 한 팀장은 원칙에 철저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됐어요. 퇴직 첫날의 어색한 평화. 2025년 12월 31일 드디어 퇴직을 했어요. 37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난 거죠. 퇴직식에서 동료들이 이제 편하게 쉬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왔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거실에 제 책상을 차리는 거였어요. 회사에서 쓰던 서류 정리함도 가져오고 컴퓨터도 설치했어요. 여보, 이제 집이 제 본부가 됐어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미경이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요? 좋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몇 개 있었어요. 첫째, 미경이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분주해했어요. 뭔가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둘째, 현관 앞에 항상 보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물어보면 그냥 장볼 때 쓰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셋째, 낮 시간에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네 빵집 박상구 사장님이 가끔 빵을 갖고 오시고 동주민센터에서 윤지우라는 사회복지사가 와서 서류에 도장을 받아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첫날 저녁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낮에는 카페에 가시면 안 돼요? 집에서 화상회의 하는데 소음이.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집에서 조용히 있는데 무슨 소음이야? 세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제가 공부할 때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신문 보고 인터넷하고 TV 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생활의 충돌. 퇴직 일주일째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됐어요. 저는 집안 살림에도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리모컨이 왜 이렇게 아무데나 놓여 있어요? 정해진 자리에 놔야죠. 환기는 하루에 3번, 30분씩 해야 해요. 전기 콘센트 점검도 매일 해야 하고. 처음에는 미경이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였어요. 여보,
너무 세세하게 신경 쓰지 말아요. 안전이 최우선이야. 집도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된 건 소음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말을 크게 하는 편이에요. 회사에서도 한 팀장 목소리는 멀리서도 잘 들린다고 했거든요. 어느 날 도윤이가 화상회의를 하는데 제가 TV를 보면서 아, 이 정치인들은 왜 이래? 라고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도윤이 마이크에 잡힌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이가 와서 말했어요. 아빠, 정말 곤란해요. 회의 중에 아빠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미안해. 몰랐어. 세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받거나 TV를 보면 집중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예 울면서 아빠,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건데. 미경한테 말했어요. 여보, 아이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낮 시간만이라도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들이 일하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내 집에서 내가 숨도 못 쉬나? 이게 말이 돼? 그날 밤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3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퇴직하니까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한다고. 3장. 차가운 한마디. 퇴직 한 달째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도윤이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무심코 봤는데 메시지 발신자가 가족 톡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톡방이었어요. 호기심에 메시지를 눌러봤더니 아빠 제외 단톡방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빠 없을 때 점심 같이 먹자. 세진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이 저를 제외한 톡방을 만들어서 따로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빠 없을 때라는 표현을 쓰면서. 도윤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상구 빵집 사장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기준 씨. 오늘도 빵 좀 가져왔어요. 평소보다 좀 어색해 보이시더라고요. 빵을 놓고 가신 후 얼마 안 있어서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윤지우 사회복지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서류에 도장 좀 받으러 왔어요. 무슨 서류인데요? 아, 지역복지 관련 서류예요. 사모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일이 있어서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내가 무슨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아, 그건 사모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그날 저녁에 미경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무슨 복지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 그냥 동네 어르신들 돌봄 봉사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럼 낮에 집에 사람들이 자주 오는 것도 그 일 때문인가요? 네, 그래요.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대체 우리 집에서 낮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폭발과 파국.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집에 있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오후에 산책을 나갔는데 그날은 안 나갔어요. 미경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평소처럼 타이머가 울렸어요. 미경이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정리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현관 앞 보냉 가방을 확인했어요. 11시쯤 되니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어르신 두 분이 계셨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미경 씨 계세요? 아, 네. 여보. 미경이 나와서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제 방에서 문을 살짝 열고 지켜봤어요.
어르신들이 거실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고 미경이 준비한 간식을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미경 선생님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이렇게 나와서 함께 시간 보내니까 좋아요. 12시쯤 되니까 또 다른 어르신들이 오셨어요. 총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 정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이 어르신들 쉼터가 됐다고. 미경이 왜 이런 걸 나한테 말 안 했지? 결국 참지 못하고 나갔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어르신들이 모두 놀라셨어요. 미경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아니, 여기가 왜 쉼터가 됐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어르신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미경 씨, 우리가 방해가 됐나요? 아니에요, 어르신들. 잠깐만요.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제가 퇴직해서 집에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러면 어떡해요? 결국 어르신들이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르신들이 가신 후 미경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없을 때만 가능한 우리 삶이 있어요. 그 말이 정말 뼈에 사무쳤어요. 당신 없을 때만 가능한 삶이라고. 네. 당신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저 몰래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저를 제외한 톡방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있었고, 모든 가족이 아빠 없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가 찜질방으로 찾아왔어요. 아빠, 집에 가요. 나는 집에 갈 면목이 없어. 아빠 없는 게 좋다면서? 아빠, 엄마가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 해요. 제발 집에 와서 들어보세요.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경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앉아요. 제가 지금까지 숨겼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경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주 3회씩 데이룸이라는 낮 시간 돌봄 모임을 운영해왔어요. 동주민센터 시범사업이에요. 데이룸이요? 네. 낮 시간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간단한 운동도 하고 간식도 드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이 일을 맡게 됐어요. 그제서야 미경이 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는지 이해가 됐어요. 박상구 사장님은 어르신들 간식을 지원해 주시고 윤지호 사회복지사님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세요.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예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당신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자존심? 2022년에 당신이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봤잖아요. 3천만 원 넘게 잃었을 때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퇴직을 앞두고 노후 자금을 불리려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거였어요. 그때 가게가 정말 힘들었어요. 도윤이 스타트업도 어려워졌고 세진이 학원비도 내기 힘들었고. 그런데 당신은 자책하면서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데이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원봉사비와 소액 위탁비를 받으면서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돈으로 생활을 버텼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손실을 낸 돈을 아내가 몰래 벌어서 메꾸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더 상처받을까 봐요. 그리고 당신이 집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세요. 당신이 좀 무서우시거든요. 무서워?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목소리도 크고 표정도 딱딱하세요. 어르신들이 당신 눈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방해되나? 라고 걱정하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내가 저 몰래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미경이 모든 걸 말한 후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빠는 회사에서는 존경받았겠지만 집에서는 늘 검사관이었어요. 검사관? 네. 뭘 해도 아빠 기준에 맞춰야 했어요. TV 볼륨, 에어컨 온도, 심지어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모든 게 아빠 규정이 있었어요. 저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가족을 위해서. 아빠, 그게 문제예요. 세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한테는 사람보다 규정이 먼저였어요. 제가 아프거나 힘들 때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부터 하셨잖아요. 그건 도윤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퇴직하고 집에 계시니까 더 심해졌어요. 저는 재택근무하는데 아빠가 계속 제 일에 간섭하세요. 화상회의는 정장을 입고 해야 한다. 책상 정리를 매일 해야 한다. 그게 잘못된 거야? 아빠, 저는 33살이에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세진이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스케줄, 휴식 시간, 심지어 간식 먹는 시간까지 아빠가 정해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작년에 도윤이 스타트업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집을 담보로 소액 대출을 받았어요. 뭐라고? 2천만 원 정도예요. 도윤이 회사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법적 절차는 동주민센터에서 자문받아서 제대로 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상의 안 했어요? 상의했으면 허락하셨을 거예요? 미경이 반문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반대했을 거거든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다. 안전한 걸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기억났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엄마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세진이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임용고시 학원비가 부족할 때 아빠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공무원이 최고다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돈이 들어가는 건 싫어하시니까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아내였어요. 배신감, 수치심,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안전이라고 말하던 것들이 가족에게는 압박이었고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간섭이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면서 깊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변해야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윤지우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하고 있는 대이룸 일에 제가 참여하고 싶어요. 하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요. 윤지우 사회복지사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어르신들 이동 봉사는 어떠세요? 집에서 대이룸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이요. 그거 좋네요. 저는 운전 경력도 길고 안전관리 경험도 있으니까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안전교육도 해드릴 수 있어요. 교통안전,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같은 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 경험을 살려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배분이었어요. 낮 시간에는 제가 집을 비우고
대이름이 끝난 후에 집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앞으로 낮 시간에는 집을 비울게요. 어르신들 이동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미경이 놀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집 지분 일부를 담보대출 상환에 쓰겠어요. 제 퇴직연금 운용도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상의해서 하겠어요. 도윤이와 세진이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아빠 제외 톡방에 저도 넣어주세요. 가족들이 모두 웃었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빠, 그럼 톡방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뭐로요? 세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포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족 톡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오늘부터 매일 오전 9시 집 출발. 낮엔 대이룸 운전 봉사. 4시 이후 귀가 예정.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이모티콘들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엄지척 하트, 박수 이모티콘들이요. 미경이 글을 올렸어요. 고생 많으실 텐데 감사해요. 도윤이도 아빠 멋있어요. 라고 했고 세진이는 우리 아빠 최고 라고 썼어요. 저는 정말 뭉클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매일 오전 9시에 집을 나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데이룸에 가고 오후 4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어르신들도 저를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미경 씨 남편분이시죠? 우리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앞으로 어르신들 안전하게 모시는 게 제 일이에요. 며칠 지나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편해지셨어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저도 안전운전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기도 했어요. 기준 씨, 차 운전 정말 안전하게 하시네요. 버스 탈 때는 항상 무서웠는데 교통안전이 제 전문이에요. 어르신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데이룸에서는 제가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됐어요. 집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 화재 예방, 응급상황 대처법 같은 걸 가르쳐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기준 선생님 덕분에 집에서도 조심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미경이 정말 행복해 한다는 거였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정말 좋아하시는 게 보였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도와주니까 어르신들도 더 안심하시고 저도 마음이 편해요.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낮에 없으니까 도윤이는 편하게 재택근무를 하고 세진이는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반겨줬어요. 아빠, 오늘 어르신들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데이룸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오늘 김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준 선생 덕분에 버스 타는 게 안 무서워졌다고. 정말요? 아빠가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니 자랑스러워요. 세진이가 말했어요. 몇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평일 낮에는 데이룸, 저녁과 주말에는 가족 공간으로 완전히 구분됐어요. 데이룸용 운동기구도 들여놓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들도 배치했어요. 제가 안전 점검을 해서 모든 모서리에 안전 패드를 붙이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았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기가 우리 제2의 집 같아요. 담보대출 문제도 해결됐어요. 제 퇴직연금 일부와 집 지분을 활용해서 2천만 원을 상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재정 관리를 가족회의를 통해서 하기로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집 가계부를 함께 보면서 상의해요. 제가 혼자 결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톡방 이름이었어요. 아빠 제외해서 아빠 포함으로 바뀐 거죠. 매일 저녁 가족 톡방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오늘 어르신들이 아빠 칭찬 엄청 하셨어요. 마이너스 미경. 아빠, 오늘 회의에서 집안이 조용해서 정말 집중 잘 됐어요. 마이너스 도윤. 아빠가 해주신 안전교육 자료 정말 유용해요. 제 친구들한테도 공유했어요. 마이너스 세진. 반년 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어르신들과 함께 채소를 기르는 프로젝트였어요. 기준 씨, 이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어르신들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도 해서 드실 수 있겠어요. 윤지우 사회복지사가 말했어요. 옥상 텃밭 작업 첫날, 온 가족과 대이룸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어요.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심으면 돼요. 기준 선생님, 물은 얼마나 줘야 해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농작업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법, 도구 사용법, 날씨에 따른 작업 조정법 같은 거요. 도윤이와 세진이도 함께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반가워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도윤아, 너 IT 일한다며? 요새 컴퓨터 어려워서 못하겠어.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세진이도 어르신들에게 한글 교육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법 알려드릴까요? 2달 후 텃밭에서 첫 수확을 했어요. 상추와 깻잎이 정말 싱싱하게 자랐어요. 우와, 정말 잘 자랐네요. 어르신들이 감탄하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옥상에서 수확 잔치를 열었어요. 어르신들이 기른 채소로 만든 쌈밥을 다 함께 먹었어요. 미경이 준비한 음식들, 박상구 사장님이 가져온 특제 빵 그리고 텃밭에서 딴 신선한 채소들로 정말 풍성한 식탁이 됐어요. 해가 지면서 옥상에 노을이 물들었어요. 어르신들과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준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이웃은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우시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어요. 집이 뭔지 배우고 있어요. 집이요? 네. 저는 지금까지 집을 제가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편해야 하고 제 기준에 맞춰야 하는 곳이라고 여겼죠. 가족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집은 제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학교였네요. 미경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도윤이와 세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든 어르신들이든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37년 동안 놓쳤던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기준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세진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아빠, 톡방 이름 한 번 더 바꿀까요? 뭐로? 그냥 우리 가족은 어떨까요? 어르신들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르신들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37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 사는 법은 몰랐던 거였어요. 이제는 달라요. 매일 아침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서 안전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행복해요.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해요. 진짜 안전한 집이란 규칙과 통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게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혈연이 아닌 어르신들도 이제는 정말 제 가족 같아요. 오늘도 저는 아침 9시에 집을 나가서 어르신들을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아빠 포함이 아니라 우리 가족 톡방에서 오늘도 따뜻한 메시지들이 오갈 거예요. 진짜 퇴직 후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진짜 인생 말이에요.